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 4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학 위기와 교육혁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표어는 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현상,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팬데믹, 제4차 산업혁명, 지방소멸, 부동산 폭등 등 수도권 집중의 병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대학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 위기와 교육혁명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재영 교수님과 안현우 교수님의 발제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김재영 교수님,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토론회를 갖게 되었는데 코로나만 아니면 아마 여기저기서 손님들도 더 오시고 또 동원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더 가득 채웠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이렇게 초대를 하신 분들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또 멀리서 이렇게 경양 각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대학을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예전하고 캠퍼스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말 학생들로 바글바글 하고 또 개학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학생들도 드문드문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아마 보고 상당히 적막하다 그런 느낌도 가셨을 거예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대학의 위기가 찾아들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1년에 한 200개씩 정도 지금 소멸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고 있고 대학교도 지금 교육부에서 곧 한 70여 개가 폐교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이 나라의 미래죠. 그런데 미래가 지금 잿빛 미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갖게 되었는데 참 멀리서 이렇게 우리 안현우 교수님 이렇게 오시고 또 서울에서 또 아까 강남우 교수님도 오시고 우리 또 저 청암대 교수님도 직접 오늘 이 토론회가 너무 중요하다 판단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수기 광주본부 사무처장님, 또 우리 송영 호남 희망토론 사무총장, 그 외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남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안희만입니다. 오늘 광주본부 주최 네 번째 토론회 대학의 위기와 교육혁명 토론회 정말 축하드리고요. 벌써 네 번째 이렇게 토론회인데 저희 전남본부는 지난 3월달에 이렇게 출범을 해서 아직 한 번에 토론회도 하지 못했고요. 오늘 광주 본부는 보니까 지금 네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또 5월달에 저희 지역에 맞는 전남이 농도다 보니까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한 그런
토론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교육도시 이 광주의 내용으로, 토론 내용으로 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그 토론을 통해서 좋은 그 방안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 대학의 위기를 좀 극복하고 교육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전남에 이렇게 맞는 그런 토론들을 통해서 전남의 그 해결책들을 이렇게 찾는데 우리 전남 기본소득운동본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할 겁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 광주 기본소득운동본부와 전남운동본부가 연대해서 같은 주제나 내용으로 연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 호남의 기본소득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뭐고 해결책이 무엇이 있겠는지 찾아서 이후에 진행되는 전국의 많은 기본소득 운동을 펼치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주 운동본부의 토론회를 좀 지켜보고 저희 전남 운동본부에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재영 상임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좋은 유익한 오늘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록입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지방대학 혁신을 이야기하는 오늘 대학의 위기와 교육혁명 토론회에 참석하고 하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 지역 대학의 78%가 사실상 미달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학교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학은 그 지역 사회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방대학이 없어질 경우에 지역사회도 함께 위기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방대학 살리기에 대학이나 교육부를 비롯해서 범부처와 함께 지자체도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고 기본교육의 개념까지 이야기하는 시의적절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소득은 혁명이다. 지금 기본소득과 갖고 찬반 논란이 많죠. 많은데 만약 기본소득이 시행되면은 그건 상당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근본적인 이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프랑스의 그 기본소득으로 유명한 아몽 학자는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혁명에 가까운 조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교육은 교육혁명이다. 제가 이 명제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뭐 무슨 의무교육, 기초교육, 뭐 심화교육과 대입되는 기초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교육은 제가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은 돼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교육의 공공성이 초중고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초중고까지만 지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대학까지도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자.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초중고 대학까지 명실상부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자는 것이 기본교육입니다. 이것은 왜 기본교육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응용해서 이런 용어를 써봤고요. 이건 저희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본교육이 도입되면은 그건 교육혁명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뒤에 또 충분히 설명을 하겠고요. 또 기본교육은 기본소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명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만약에 지금 아주 많은 사립대학들이 이제 공영화가 되면은요, 민간 부분의 공교육비가 감소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보편적으로 증가되면서 일종의 기본소득 효과가 발생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교육은 기본소득이다. 이런 명제를 만들어봤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교육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 교육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대학 교육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 정책이 한 25년, 30년 가까이 시행됐던 이 정책이 결국 오늘날 지방대학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로 지금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했고요. 국가균형정책, 균형발전정책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두 가지 정책이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존재하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수도권 공화국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방과 지방대학이 지금 소멸되고 있고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사교육비는 증가되고 있고 이것이 교육혁명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연명대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2014년부터 계속해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옆에 학령 인구를 전망해 보면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한 20살 먹었을 때 인구는요, 지금의 또 반토막이 됩니다. 학령 인구.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실감조차도 잘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의 장기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이것이 교육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미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모든 대학들이 퇴치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경고도 했죠.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팬데믹의 장기화로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료 교육도 시행하게 하고 지금과 같은 대학이 아니라 평생 교육 대학은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4월 중에 KBS에서 그 시사기획 323회 소멸했던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저는 이걸 보고요, 그 1시간 내내 아주 전율을 느끼고 이랬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은 서울 요 수도권 이걸 그 11.8%에 불과한 땅이죠. 그런데 인구가 지금 벌써 아시다시피 50%를 넘어섰고, 우리나라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국세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토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땅 넓이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수도권이 팽창돼가지고 반을 차지하고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뭐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밑에 그 천대 기업수, 기업 그 순위부터 1위부터 1000위까지 이렇게 이 천대 기업수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8, 지방은 2 이런 정도로 수도권이 집중됩니다. 볼 수 있고요. 농촌 소멸 지역은 정말 갈수록 증가됩니다. 농촌 소멸 지역이 지금 벌써 소멸 위험 지역, 국가가 전체적인 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46%로 나와 있습니다.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사람도 없고 기업도 없고 황량하게 버려진 땅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소멸 위험 지역. 그래서 수도권이요, 이 파란 녹색으로 된 데하고 광역시 정도 이렇게 좀 살아 있고요. 2013년도에서 18년까지 한 5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빨간색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왜 이렇게 진입하느냐?
우선 직업을 찾아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대학을 찾아서 학생들이 젊은이들 전부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아래 그림은 지난해 건국대 편입시험 치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가 줄 서가지고요. 우리 지방에서는 뭐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미달 인원이 금년에 입시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91%가 지방대고 지방 거점 국립대도 9곳 중에서 8곳이 점을 못 치고요. 면접을 못합니다. 1차에서 뽑아내면 합격시켜봐서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그 시사회청에서 그림을 만들었네요. 저는 말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왔어요. 옛날에는 기업을, 좋은 기업을 지방 어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인재가 몰리죠.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최근에는 우수 인재가 살기 원하는 곳으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직들은요, 사무직. 인문 세대를 졸업한 이 사무직들은 수도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취업 그 지역을. 그래서 많이 벗어나봤자 판교까지. 그 밑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무직이 나타나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판교 라인 이렇게도 하고, 또 기술직 엔지니어들은 판교 뭐 기흥까지 간다고 해서 기흥 라인, 이런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이거 이제 대기업체 그 입시 채용 담당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 아파트 가격은 말할 것도 없죠. 저 위에 남서울 아파트는 서울의 남서울 아파트 22평에 뭐 25, 32평에 43억. 뭐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뭐 전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출산율이 우리 지방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출산율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도권의 인구가 과잉 집중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대로 되면은 국가가 공멸할 수 있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그만 수도권만 남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국내 명문대학들 15위까지만 보더라도 세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수도권에 이렇게 몰려 있죠. 자, 저는 주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를 모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데는 이렇게 명문대학들이 다 지금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고요.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문대학들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나름대로 명문대학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수도권만 집중되어 있다. 미국도 이렇게 나름대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일본도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방 소멸, 지방 지역의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앞에다가요, 실천적 해결책이라는 실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쭉 검토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부족해서, 어떤 이론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분하게 연구되어 있고요. 국내의 사례들 다 분석 잘 되어 있습니다. 실천만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사실상 실천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든 대학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교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모든 대학에 사립대학을 동영화시켜서 이렇게 교육의 공공성을 명실상부하게 실현시켜야 한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교육정책,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이요, 이게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재벌 위주 성장 정책하고 비슷해요. 재벌 위주로 성장을 이렇게 성장력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기업적인 재벌이 탄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도 결국은
수도권 중심의 서열 이 대학만 결국 확립시켜 놓는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아직도 교육부가 획일적인 대학 통제, 길들이기 이런 것은 나는 군사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폐기하고 기본 교육을 실현한다는 이건 군사문화의 생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게 이제 과거 1990년대 일본에서 아주 심각한 경제 불황이 10여 년 이상 지속이 됐죠. 그런데 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각 지방에 지역 거점 공립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방 위기를, 지방 소멸을 타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 일본 교육혁명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 교육은 왜 모든 사립대학까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냐? 그 필요성은 충분히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제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까지도 이 교육은 이제는 상품이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고 공공재다. 그리고 이미 대학 진학률은요 너무 높습니다. 나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평균 80%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대학 교육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초중고와 똑같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만 사실상 사립대가 이렇게 지금 뭡니까 파란색이 국공립대고요. 지금 회색은 사립대입니다. 자, 저는 주로 이제 유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럽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제가 모델로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거의 압도적으로 공립대, 특히 공립대죠. 공립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죠. 자, 그리고 오렌지색은 뭐냐면 이것은 사립대는 사립대인데 정부 의존형 사립대입니다. 정부 의존형 사립대라는 것은 사립대는 사립대지만 학교 재정의 50% 이상은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영국은 100%가 정부 의존형 사립대. 벨기에도 상당 부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데 도대체 이 모습은 이런 기형적인 모습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방 소멸, 지방 위기를 가져왔다.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방 말했던 설명을 한 것이고요. 등록금도 보십시오. 자, 한국, 코리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유럽을 모델로 합니다. 프랑스, 독일 같이 등록금이 사실상 무상으로 거의. 결국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교육 그러면 실현을 위해서는 도대체 전 사립대학을 국가가 책임지게 한다면 재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잘 알려진 방법으로요.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서 금년에 IMF가 4월달에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적용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년도 명목 GDP는 1993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죠. 명목 그 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우리 평균은요 OECD 평균은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GDP 대비 1%인데 1%. 오늘 1%를 기준으로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GDP 대비 1%는 국가가 부담해야 돼요. 국가가 1%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1%라는 것이 프랑스, 독일이 다 공적 부담이 1% 정도 됩니다. GDP 대비 1% 이것을 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거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명목 GDP가 1993조니까 여기에 대한 1%는 10조입니다. 10조.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20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 잡혀진 예산은 11조입니다. 11조 1,400, 11조를 간단히 계산해도 20조와 11조.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9조입니다. 9조만 투입되면은 OECD 평균의 국가 부담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데 지금 짙은 빨간색이요. 이게 지금 위에는 지금 중고등학교고요. 밑에는 이제 대학인데 이것이
민간에서 투자하는 대학에 투자하는 투자 비용입니다. 민간에서 빨간색이 밑에는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이고요. 정부 재원이고요. 투자 비용. 그러니까 민간의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민간의 투자 비용이 정부의 투자 비용보다 높을수록 교육비가 보호비용입니다. 보호비용 저효율 효과가 나옵니다. 보호비용 저효율 효과. 반대로 민간 부분이 적고 정부 재원이 많을수록 저비용 보호율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 부분이 높지요. 왜냐? 사립대학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립대학을 전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공공성을 실현한다는데 기본교육 실현을 위해서 사립대학 형태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죠.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다 바꾸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는 동행형 사립대학. 세 번째는 정부 운영형 사립대학. 정부 운영형 사립대학은 학교 재정의 50% 이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행형 사립대학은 특정한 일부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안을 저는 이제 동행형 사립대학 시험도 쭉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3안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었어요. 3안 쪽으로. 그래서 물론 3안으로 됐을 때 또 전제는 그 지방의 분권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 뭐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재원.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이것인데 지금 크게 보면은 대학을 공영화하는데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두 가지 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 항목간 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자. 아까 그 추가로 구조 정도예요. 추가로 구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 대표적으로 저출산 몫으로 지금 예산이 우리나라 지금 더 늘어나요. 46조 잡혀져 있어요. 저출산이 갈수록 늘어가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조 중에서 한 10조 떼어내자. 또 일자리 위원회도 30조가 잡혔는데 별 기능 못합니다. 이런 데서 10조 떼어내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일시적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그때 뭐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좀 불안정하고요. 이제 이 안이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됐고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해서 몇 차례 국회에 상정됐지만은 다 이게 무산이 됐죠.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그래서 이것을 내국세에다가 한 8%에서 10% 정도 내국세 전체에서 8%에서 10% 정도를 떼어내 가지고 이것을 대학에 투자하자, 교부하자 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국세 8%에서 10% 정도 떼어내면 이것이 한 21조에서 2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20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을 통해서. 근데 이 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초중고는 우리가 지방자치제, 교육자치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죠. 대학은 교육부가 지고 있죠. 중앙교육. 지금 같은 체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했을 때 대학만을 위해서 별도 법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안은 이거 이제 제가 주장한 겁니다. 이거 제가 주장한 거예요. 기존에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은 초중고 유아및 초중고 아이들에게만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이 사람 초중고 학생들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지방 분권화 이게 매우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아주 핵심 공약으로 내고 그랬지만 못 있죠. 근데 이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교육자치를 실시하자. 그래서 지금 초중고인데 대학도 이제 교육자치제 속에 포함시키고 지방 분권을 통해서요. 이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대학도 이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대학까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교육 자치제의 대상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별도의 뭐 법을 제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교육 재정법, 재정도부법 만들고 이 법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럼 지금 이제 지방교육 재정도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국세 전체 총액에다가 20.79%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두어가지고 또 교육세도 전액하더라고요. 이건 많지 않고 20.79% 내국세 총액에다가 이 거둔 금액이 아주 엄청나게 많죠. 이게 거의 뭐 한 이제 년도마다 틀리지만은 뭐 50조가 훨씬 넘습니다. 이것을 이제 초중고 몫으로 하고, 그럼 이제 고등교육 20조를 추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조? 20조를 하려면 여기다가 한 8% 정도 이렇게 보태면은 상향 조정해서 28.79% 정도로 하면은 초중고 대학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3안을 이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사립대 이제 서서히 마치겠습니다. 지방사립대를 공영화한다. 이것은 결국 기본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온다. 지방사립대를 공영화하게 되면 민간 부분의 공교육비가 감소되죠. 그러면 국민들의 소득이 보편적으로 증가되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지방사립대 공영화가 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본격화되면은 지금 엄청난 그 사교육비 20조에서 한 30조, 교육비에서는 20조 정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40조까지 보고요. 40조.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되면서, 왜냐하면 지방에 이제 각종 명문 대학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기본소득과 같은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서 기본교육은 기본소득이다. 제가 이런 연계론과 초반에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새 정부에 관한 중요한 몫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나름대로 애를 썼죠. 자, 그러나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지금 나주에 저희 가까이 사는데 빛가람 혁신도시, 완전 유령도시 사회상 되버렸죠. 그래서 인구도 순이동자도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뭐 혁신도시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폐해는 지금 지방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균형 발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도 더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뭐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어느 그 사설을 봤더니 국가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정부만큼만 해달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지방 분권화가 함께 꼭 실현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행정기능 권한을 이제는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그리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 지방 이전하고, 그래서 지방 정부와 지방의 초중고 대학, 지방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 앞으로 새 정부의 중요한 그 몫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가? 경제학적인 또 철학적인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인지자본주의라는 그런 개념을 좀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그 맨 위에 있는 이야기는 보통 산업사회 시대에 이런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비용으로 접근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이 재생산과 그 지속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런 논리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비용이 기본소득이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 재원을 소득세에서 연출을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주류경제학 내에서도 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효율임금 이론인데요. 그러한 이론을 넘어서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케인지안 거시 모델로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자본주의 시대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또 다른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지자본주의 중요한 특성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도래할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중요한 특성이 지식이 그 자체가 생산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때는 그 지식의 주요한 요소로서 집단지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작동을 해서 이 소득이 전반적인 소득의 상승이 결과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교육이나 지식 생산의 그 기여도를 향상시켜서 이 생산이 기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들을 많이 이론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교육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러한 그 사회화된 노동과 집단지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 교육도 경쟁 기반의 교육이 아니라 협동적인 교육 그리고 고등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이런 쪽으로 교육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질문을 이제 기본소득하고 기본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건 무슨 우리가 같이 좀 많이 같이 고민하면서 공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김재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그 물론 고등교육 진학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1등, 2등 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 추세적으로도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경향을 한국 대학이 선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심지어는 대학 교수님들도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마치 무슨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볼 수 있느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 수명이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육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등교육까지 무상화에서 대학 교육의 무상화까지 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것, 고등교육의 그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이랄까? 또 대학 교육 무상화를 추동시켜 나가는 중요한 그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산업사회에서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조금 더 지식을 얻어서 고급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이제 타겟을 두고 있는 거죠. 더 한다면 이제 공부를 해서 연구자가 되는 길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예를 들어 19세, 20세에 있는 청년들이 가는 그러한 고등교육이 아니라 그 이전, 그 이후 연령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등교육,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무상화, 평생교육화하고 있다는 이 현상이 결국은 고등교육의 교육기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기본교육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 기본교육의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겁니다. 그 기본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학에서의 기본교육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유교육적인 요소와 유용성 교육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해서,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 사회, 자연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유용성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직업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잘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이제 교육학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일반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2, 3, 4는 상당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목차에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2, 3, 4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뭐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 정도, 고등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문제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여기 그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잘 다 가동했을 때 나오는 성장률이 되겠고, 그 녹색선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실질 성장률입니다. 실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데이터들이 예고해 주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 낮은 잠재 성장률 예상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원의 투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의 투입이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 빨간 선이 되어 있는 저 데이터 투자율입니다. 우리나라 투자가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다음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자원의 투자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자원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해법이 이제 각각이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뭐냐면, 저기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혁신의 지표입니다. 혁신 지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연간, 연년 이렇게 볼 때.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하고 비교한 것인데, 미국을 1로 했을 때 우리가 몇 %까지 그 총요소 생산성이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동안 산업 발전 시기에 상당히 빠른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한 20년 가까이 10한 5년 정도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정체되었냐 하는 겁니다. 왜 혁신이 떨어지고 있느냐? 바로 고등교육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특히 이제 고등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투자가 미국은 1인당 3만 불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1만 불을 지금 쓰고 있죠. OECD 평균은 15,000불입니다. OECD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이제 고등교육 투자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민간 투자 비율이 있다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미국은 민간 투자 비율이 작지 않기 때문에 민간 투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공교육에 공적 투자를 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이런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은 그 GDP 2.5%를 고등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아까 김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를 도달해도 9조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1%가 못 됩니다. 실제 이 데이터에는 뭐 1% 수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 경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고등교육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0.67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은 이 비용 3만 불의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감당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새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많은 선진국이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 대학이 혁신의 요람이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기구인데요. 그런데 우리 정책에 있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고등교육 사업을 보시면은 이제 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고 나 취직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수요 사이드에 우리가 수요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면 아주 인재를 우리가 스스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잡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대학이 최종 인재 고용 기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대학에 들어온 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역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연구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원래 대학이 먼저 생겼을 때 연구가 먼저였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그 상하탑적인 그런 대학이 대중교육으로 바뀌면서 교육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것인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대학의 붕괴.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가장 좀 충격적인 숫자 말씀드리면은 21학년도에 벌써 5만 명은 이충원을 예고를 했습니다. 19년 8월에. 장기적으로는 40개 정도의 폐교가 되어야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등교육은 이 교육 자체가 교육의 근본적으로 대학의 이념이 붕괴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양적인 지표로만 설명을 하는데 교육을 양적인 지표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법을 찾고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 350개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 2년제 대학 합해가지고 350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전부 경쟁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대학 생태계, 그 350개 대학을 하나로 보고서 그 350개 대학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대학에 대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 체제의 개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 생태계의 관점에서 대학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역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해서도 우리 김재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약간 도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인구 감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인구 감소의 충격은 굉장히 불균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균등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에 있어서는 그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빨려 나가는 현상과 맞물려서 공동화까지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근데 이 지역 소멸 현상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서 큰 문제인데 이것이 대학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말을 상당히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 특히 정책 당국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교육부에서 물론 이제 최근 지자체 대학을 결합시켜라 이런 이제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다음에 또 위에 있는 것은 뭐 각 부처들이 연합해가지고 대학에 그 산당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이 대학과 결합시키도록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해야 될 과제는 지역과 대학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지역대학 혁신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배 구조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업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이야기 좀 옛날 데이터인데 2014년 기준으로 약 2조 3천억 정도가 대학을 타겟으로 해서 지역하고 결합해 보라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 사업은 요건 좀 독특한데 링크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의 꾸러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연 17조 정도 되는데 17조 정도 중에서 한 5천억 정도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대학 육성에 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이 연구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대학이 그 혁신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자기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대학이 할 수 있는 한은 그 대학 그 자체를 하나 만들면 그게 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다 계량화돼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이걸 지역이 뒷받침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역대학의 미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가 미발달한 것의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예컨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이름은 예전부터 다 있었지만은 이번 정부에 아주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10조씩 년 10조씩 쓴다고 그랬는데 다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을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이 그러한 지역 정책이 대학과 연결시키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은 계속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데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시 문제를 손을 낳게 됐죠. 그다음 지방대학 육성에도 실패했고, 그래서 지역 소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지방대학 그 자체가 생존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냐? 대학과 지역이 잘 결합되고 있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3가지 정도를 한번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이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장의 사례로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페인에 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번져서 퇴색했습니다만 사실 바르셀로나라는 데는 가보시면 스페인의 다른 지역하고 매우 다릅니다.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유럽적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가 1950년, 60년대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맨체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섬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20년간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리노베이션에 성공을 한 사례인데 그 성공 사례 중에 많은 연구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그 공단의 구성과는 달리 주거와 연구 역량,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 역량, 대학을 같이 결합시켰다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 기존의 협소한 산학협력, 그러니까 산업과 대학을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협소한 산학협력에서 지방정부, 지방자치제겠죠.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같이 결합되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산업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합 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산학협력이라는 식으로 협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보면 위에 연구중심 대학 10개가 있고요. 밑에 교육중심 대학 23개가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 11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것은 여기가 전부 주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다 국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구조화하는 것이 쉬웠다 할 수 있는데 대학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쉬웠다 할 수 있는데 체제 개편을 통해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입시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치지 않고 하는 진학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 어드미션. 여기 이제 내신 그 주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예를 들면 3분의 1이면은 산재 교육 중심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각 대학 체제 내에 편입이 유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광역 지역에 거점국립대, 지역중심 국립대, 사립대하고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네트워킹을 해서 아까 같은 아이디어들을 접목시켜서 대학 생태계, 지역 기반의 대학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역 대학 혁신 네트워크의 주요한 내용 구성물이고, 그래서 3개의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방 자치단체가 지자체가 국립대와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연결되는 고리, 그리고 사립대학이 아까 이제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여러 이제 논의가 이야기됐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영화되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바뀌어진 그러한 사립대, 그런 사립대들이 이 시스템 안에 같이 네트워킹되는 그러한 비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제 설명을
마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 구상들을 해본다면 우선 이제 사학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학 교육 기회를 평생 교육을 강화하게 해주는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과 대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겠죠. 아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김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재정을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아까 한 9조 정도라고 한다면 9조의 정액이 뭐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9조의 정액을 하는 채널, 경로,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명분, 그 다음에 그 예산을 구성하는 방식, 전달 경로,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이제 김재현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학, 그 지역 대학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재 채용의 기부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자리 잡기 위해서 국가 연구 교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계 대학에 대한 그 생애 대학으로의 전환,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생애 대학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기초학문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기초학문의 보사가 필연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초학문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는데 아주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그런 지원법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로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일단 고등교육에 재원을 더 투자하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방식을 지방자치에 맞게 그런 그 교육, 고등교육도 지방의 어떤 자율성,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게 지역의 경제 구조 또는 산업 이런 구조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크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실현 방식에 있어서 그 재원 투자를 하는데 지금도 대학마다 대학 기본 역량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액이 이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지원하면서 이제 각종 그걸 지렛들에서 이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 근저에는 우리 사립학교,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인식이나 이런 구조가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도 그 사립학교를 설립한 사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생각이, 사회적 인식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영대학, 공공대학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방안으로 이사진 몇 명이 이렇게 공적인 이사진이 그 학교에 이사진으로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현재 사립학교에 있어서 이사진의 역할이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미미하고, 그 사립학교의 어떤 설립자가 거의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영 그런 사립대학이 됐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공공성을 강화하려면은 그런 대학의 소유권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의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희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조선대학교에 1년에 한 1,000억씩 지원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맞게 그런 구조 좀 하게 해라. 근데 그냥 돈을 1,000억 지원한 게 아니라, 조선대학교가 한 2조 간다고 하면은 20년간 1,000억씩 지원을 해서 나중에 그 소유권 국가가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그대로 놔두고, 대학의 소유권 놔두고 돈만 준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스러운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대학의 어떤 그 소유권, 뭐 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달 대학들은 그런 뭐 사립학교 설립자들에 있다면은 퇴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 합당한 그 비용을 줘서 퇴출할 수 있게끔 빨리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재원을 한다 하면은 국민들도 동의할 거다. 국민들이 왜 사립학교에 돈을 지원하지? 이게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돈을 그냥 사립학교에 그냥 막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지금 다 이렇게 의무교육에서 지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찾고 된다면은 국민의 인식도 바꿔질 거고 아까 같이 대학이 그런 사적 소유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 어떤 국가의 이런 그 공기능, 공적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교육기관으로 될 거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재원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쭉 마련할 거를 하고 거기에 맞는 법도 제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고 싶어하는 뭐 공영 사립대학처럼 24명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저는 금방 또 바꿔지고 도감 타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보다도 왜 대학을 이렇게 이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 그를 이제 인식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공무원들이 특히 기재부 공무원이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학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건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불행한 것은 대학을 사양 산업으로 바라보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도태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산업이 기재부 공무원들의 주류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은 뭐 99%가 주류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의 아주 획일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관료 집단인데 부서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이 조선 산업보다도 못한 조선 산업은 망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산업, 정부 돈을 투입해서 살려내야 되는 산업, 앞으로 경쟁력이 살아날 산업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은 정부 돈을 한 푼이라도 투입하면 아까운 산업, 포기해야 되는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뭐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준다는 건 기재부에서 허락이 안 나고요. 그것도 뭐 그런 사업도 이제 주기적으로 다시 체크가 되고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을 불행하게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을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인데 정치 지도자들인데 불행하게 정치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이제 그 생각에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도 집권하면 그 기재부 공무원의 생각에 밀려가지고 논리도 밀리고 소신도 밀려가지고 결국 대학을 사양산업으로 포기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왔고 이제는 진짜 사양산업이 거의 다 돼가는 이제 진짜로 이제 살려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사실 긴 역사에서 보면 농업혁명부터 4차례의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제 농업혁명과 1차 산업혁명 이럴 때 커다란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경제사에서 보면, 기술경제사에서 보면, 그 대분기는 이 성장 경로에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기술에 적합한 문화와 제도를 갖추어서 그 발전한 나라와 발전하지 못한 나라 혹은 민족, 종족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말하는데요. 뭐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렵 채취를 하고 있던 부족은 대개 멸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가서는 고대 제국과 노예로 이제 분기가 됐고, 산업혁명 시기에도 이제 근대적인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로 분기가 되고, 그 와중에 뭐 아메리카인들은 멸종이 됐죠. 그래서 이 기술혁명과 이런 역사의 대분기는 잔인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명대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대분기는 운명적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성장 경로에 올라서거나 침체 경로에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대분기가 일어날 것인데, 아마도 어쩌면 1차 산업혁명보다 더 심한, 더 극심한 격차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더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쯤 전에 미국의 국방 AI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중국에 지면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전 세계는 이제 미국을 그 하위 국가로, 그 종속 국가로 전락할 거다. 그 기술적으로 어떤 전투를 보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를 인간 훈련시켜봤자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이길 수가 없다. 그 전투 조종사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술이고, 아무리 미국이 그 자율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도덕적인 자세를 취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자율살상 무기를 허락하고 개발할 테니까 우리도 거기에 개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도 그 준비 다 해놔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어쩌면 인류의 파멸로 갈 수도 있는 무서운 시대가 열리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플랫폼 기업들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대학에 이러한 기술 혁신에 대학에 집중 투자를 해서 중국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 보고서 중에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 산업이 아니라 이걸 인공지능 시대에 키워내고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쇠퇴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해서 대학을 키워야 되는 그런 산업이고, 그 대학을 키우는 핵심은 인재들이,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아까 발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만, 대학에서 경제적인 공포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압력에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산업으로 저절로 전파되어서, 그래서 그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경로를 말하는 것인데, 대학이 설립될 때 그 인재들이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이 역설적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학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재들의 숫자가 중국보다 많아야 된다. 미국은. 근데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만큼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교수 학생 비율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야 겨우 경쟁이 그 다음으로 좀 따라가는 거죠. 상승 정도에서. 그래서 고등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응용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 응용 분야의 기초 분야가 있고, 그 기초가 돼야 응용이 잘 되는데 그 기초를 기업이 할 수가 없는 게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면 금방 비껴가니까. 개발회사가 돈을 한 푼도 해서 못하는 게 기초학문이거든요. 누구나 다 배우면 금방 아니까.
만들어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런 걸 정부에서 대학에서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개발의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초학문과 연구라는 것이 그 앞으로 시대에서 역시 또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기재부는 나라를 망치는 산업관을 가지고 있다. 대학을 산업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산업은 필수적이고 생존에 으뜸가는 가장 지켜져야 그리고 다른 토건 산업에 10조씩을 20조씩을 쓴다면 그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만 일으키는 데 쓰는 것이고 바로 대학에 돈을 써야 우리나라가 밝아지고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이 열린다. 뭐 이런 정도 말씀으로 그 대학의 어떤 고등교육 지원의 필요성, 국가 책임 또 그것을 지방으로 흩어야 된다. 지방으로 흩지 않고 수도권에 모아놓으면 인재들의 경쟁이라는 건 서열 경쟁, 지위 경쟁이 많이 치우치는데 특성화된 지방에서 인재들이 흩어져서 각 분야마다 다른 분야를 하게 되면 서로 창의적인 경쟁, 협동적인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함께 말씀드린 그 생각을 보면 아까 안 교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는 대학 기본 역량 평가가 지방 단위로 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대학끼리 서로 경쟁해서 죽이도록 만드는 이거거든요.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협동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돈 한 몇십억 더 주는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쟁에서 못 이긴 대학들은 자연 탈락되게 하는 게 지금 대학 그 구조조정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 그걸 요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정책이 바꿔지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 보완을 더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또 우리 발표를 포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그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다. 아까 김재영 교수님하고 양 교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제가 인문학도로서 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 내 생각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냐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몰라서 제가 제안 겸 질문을 하나 드릴까 싶은데 저는 그 평상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아까 우리 김재영 교수님도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독일처럼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체제가 경제 생태계가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의 위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방대학의 위기와 교육혁명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아까 김재영 교수님이 그 경기도 서울 면적 11.8% 그 인구가 제가 알고 52%하고 좀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서울로 경기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대학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20년 뒤에 지방 소멸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경제 생태계로서 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논리적인 대의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는 이런 정도 우리나라가 오늘 어제 보니까 이제 경제 대국 10위로 브라질 제치고 침해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 이런 정도 되면 허리가 튼튼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도 이겨내려면 중소기업 정책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다 보면 제가 이제 들어오자 하는 말씀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만이 당연히 지방이 살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실 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를 했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제가 임기 중에는 제가 반드시 지방 군권 터를 쌓기 위해서 삽질만 하고 나갑니다. 그럼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지 않겠어요? 했는데 임기 후반에 가면서 삽질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들고 있는 말씀 이제 이 지방대학에 살려면 결국은 학생들이 취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나 이 기업체들이 다 서울이나 경인 중심 쪽으로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내 새끼 그렇게 보내줘. 누가 말은 이렇게 건드려 하면서도 자기 새끼는 다 건드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그런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16개 나주혁신 도시에 16개 공기업이 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방에. 그러려면 서울에서 멀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나 거리수로 따져가지고 먼 기업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가 또 대구가 3시간 걸리면 부산은 4시간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먼 거리로 따져서 먼 데다 공장을 설립하는 사람, 회사일수록 세제 혜택을 저는 더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만 기업이 오죠. 지방에 온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세제 혜택 좀 지방에 설립하면 기업을 설립하면 준다고 사장관님 얘기하면 충북 오송이나 이런 데로 안 가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 그쪽은 혜택 받죠. 이쪽 혜택 받는 뭐가 있어요? 대구 설비업이 죽은다고 광주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라는 측면에서 감히 문외한으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을 그 서울과 거리나 시간상을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먼 지방에 설립을 할수록 세제대를 많이 주면 그나마 좀 더 이제 신생 기업들도 그 세제대나 이런 거 보고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한 사람으로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감히 드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적 논리로 안현영 교수님께 좀 질문하셨으니까 예, 간단하게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전에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학문이 우리 지금 지역 기반의 대학들이 재조정하는 구조 조정하는 와중에 기초학문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더 많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 법안,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죠.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이 왜 지방에 안 오느냐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세제 혜택 같은 정책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만 이제 더 큰 원인은 이제 지방에 왔을 때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는 왜 지방에 안 있냐면 취직할 만한 기업이 지방에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물린 악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 러스트벨트가 생기고 거기에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그 파격적인 조건, 아까 세제 조건 이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렇게 네바다주라든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계속 확대 강화하면서 지방 대학을 아까 지방 대학 주립대학 시스템 같이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그 지역에 특화된 아까 산업이 있는 큰 공장들이 있는 그 분야에 가령 대학원 협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 대학들이 또 필요한 교수들을 더 채용을 하고 그 분야는 가령 광주의 어떤 분야가 혁신이면 그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되는 대학원을 유지하고 교수가 그리고 그 수준은 미국의 주립대학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박사들을 배출을 하고 미국에서 배출되는 수준의 서울대학교 수준의 박사들을 배출하고 그 박사들의 일부를 또 지방대학의 교수로 채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해서 각 지역별로 그런 인재들이 모이고 첨단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 첨단 기업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에 그렇게 해서 어떤 대학을 살림으로써 기업이 저절로 유치되게 되면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딴 건 다 해봤는데 세금 깎고 해봤는데 그렇게밖에 지방을 살릴 길이 없다.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차기 정권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이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다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우리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